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박사 수료하셨고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수연구팀 상을 수상하셨고 연구 분야는 합성생물학 이용, 미생물 대사공학 유용화합물 생산,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합성생물학 플랫폼 기술 개발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오늘 합성생물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좋고 재밌는 강연해 주실 이대희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됐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이대희라고 합니다. 제가 대중 강연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조금 많이 떨리네요. 네, 항상 그 전문가들 앞에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 포함하여 부모님들께 제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쉽고 이해가 잘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합성생물학과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연구가 생명과학 연구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생명과학 연구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왜 합성생물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뭘까요? 네, DNA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김새, 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DNA 이렇게 생긴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저하고 여러분의 생김새가 다른 것도 이 DNA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DNA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힌 이후 50년 이상 모든 생명과학은 DNA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네, 맞아요. 많이 배웠죠? 1874년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 전기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제 한참 고등학교, 대학교일 때 199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이제 일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IoT,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각각의 그 산업혁명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기기관차라는 동력이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함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급격하게 융합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대중들을 교육한 것,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이 여러 전문 기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좀 중심을 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을 그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아기를 보려면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됐죠. 아기가 잘 자는지 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럼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 재우거나 어디에 보행기에 앉히거나 뭔가를 해야겠죠. 그럴 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아이가 놀고 있는 걸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그 기저귀에 실을 했거나 이런 거를 엄마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알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축축한 거를 감지해가지고 뭐 실을 했다거나 아니면 응가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단적인 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하진 않고 시범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안에서 이제 이게 극단적인 예로 이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IT를 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병원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은 접수대에서 이제 간호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받아주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가 모든 병원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얼굴만 이렇게 갖다 대면 이분이 진료 예약에 의해서 왔구나 다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인 편의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다 분석해서 저장했다가 맞춤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력이 있었어요. 유방암도 있었고 자궁암도 있었고 엄마 할머니가 다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를 의사한테 확인받고 암이 걸리기 전에 이미 다 처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생체 유전자 정보도 그렇게 병원에서 맞춤형으로 이 아이는 키가 안 크니까 몇 살 때쯤 되면은 키가 크기 위해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요새 TV에서도 선전을 많이 하죠. 5G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3차원 증강현실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건 이제 게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게임 속에 캐릭터가 돼서 마치 그 안에서 우리가 게임에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저 같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바이오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차 산업의 그 촉발을 시킨 이분의 책에서도 그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을 언급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유전학이나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생명체입니다. 여기 가장 고등한 인간부터 해가지고 가장 하등한 생명체까지.
근데 생명체, 여러분들 이제 진화에 대해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은 생명체는 다 진화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명체를 저희가 저희 같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더 유용한 목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합성생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그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는. 그래서 현미경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미생물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련의 생명공학의 발전이 복제형 돌리까지 탄생한. 그래서 이게 벌써 2003년 정도, 1997년부터 2003년 요 정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급격하게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과학의 공부법이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미경이 발견되니까 우리가 못 보던 것들, 처음에는 새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관찰하니까 인간의 호기심이 작동을 해서 분석하고 싶잖아요. 얘가 뭘까? 얘가 왜 있을까? 얘는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생명과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합성생물학은 관찰과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물학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에서 합성생물학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명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유전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해서 우리의 생김새도 다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생물학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복잡성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화학은 어떤 정해진 이론이나 규칙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은 항상 예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생물학에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럼 생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합성생물학의 정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거 공학에 쓰였던, 엔지니어링에 쓰였던 관점을 도입을 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나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다시 변형시키는, 이게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 안에 마치 공학에서 쓰이는 반도체 칩이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미생물 로봇처럼 보이는, 이제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합성생물학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미생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생물 하면 이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네, 작을 미.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이 미생물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세포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미생물 세포가 아니고 얘는
미생물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미생물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생물을 세포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 병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느냐? 미생물이 만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플라스틱이 해양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태평양에는 하와이보다 더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고 우리나라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보이는 플라스틱의 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 이미 이제 저희는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은 이미 3년 전에 플라스틱을 인류가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자연계에서 쉽게 우리가 쓰고 버리면 한 달 안에 분해할 수 있는 아니면 일주일 안에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의 뚜껑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도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쓰려는 움직임이 있고 심지어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면 이제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냄새가 나죠. 약간 신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맡으면 불쾌한 냄새. 그게 이제 최근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러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모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동차 안에 서식하는 미생물 중에서 그렇게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냄새를 나타내는 미생물을 다 분석하고 그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처음부터 좋은 냄새를 내는 미생물을 도포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생물은 우리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이런 복잡한 화학구조 물질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이러한 약도 미생물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미생물은 그냥 번식하고 싶어 해요. 내 개체수를 그냥 증가시키고 싶어 하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하고 비슷하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기술, 특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유전자가요 기술이나 합성생물학 기술을 써서 이렇게 좀 잘 해봐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합성생물학을 생명과학적인 관점에서 공학적인 원리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학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공학에서는 항상 설계를 해요. 그리고 설계한 거를 만들어 봐요. 만든 다음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이 테스트한 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설계하는데 도입해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베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 사이클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합성생물학은 이 사이클의 원리를 도입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네? 네, 똑똑하시네요. 이 효모입니다. 효모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이 효모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는 항상 효모를 넣게 돼 있잖아요. 이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림에도 뒀는데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 더운 날 많이 마시는 맥주 발효도 다 효모가 하는 거죠. 그리고 와인 같은 것도 효모가 만듭니다. 그럼 이 효모가 이것만 할까요? 네,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희 같은 생명공학자가 효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특정한 기술을 도입해주면 효모는 빵이나 와인이나 술을 만드는 대신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효모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어떤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효모도 결국에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모가 와인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DNA를 우리가 잘 조절해주면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DNA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DNA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제 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지나가면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배울 텐데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모도 DNA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인가요? 중국에 있는 여성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노벨상을 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국의 야생에서 자라는 개똥쑥에서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최초로 보고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만들 때는 그러면 이 개똥쑥을 재배해서 개똥쑥을 갈아서 추출을 해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물질만 따로 분리를 해내서 그 다음에 약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은 개똥쑥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개똥쑥이 또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균일한 성분을 만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에 있는 제이 키슬링이라는 교수는 그러면 우리가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뭔지가 알려져 있으니 그걸 효모로 만들어 보자 해서 효모의 유전자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똥쑥에서 만들어지던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이 이 효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연구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아서 성공을 합니다. 이걸 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발생합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방역이 안 되거나 위생이 안 좋거나 저개발 국가거나 이러면 더 말라리아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술 개발과 함께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빵을 만드는 효모가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라즈베리에 있는 특정한 성분을 이 또 효모로 만들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라즈베리를 사거나 아니면 라즈베리를 따서 먹지 않아도 이 라즈베리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모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일을 한 제이 키슬링 교수는 최근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그 맥주를 만들 때 홉을 이용하죠. 원료로. 근데 이 홉의 맛이 있어야 그 맥주 특유의 그 약간 씁쓸하면서도 맛있는 그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제이 키슬링 교수는 홉을 쓰지 않고 이 효모가 홉의 그 쌉쌀한 맛을 낼 수 있게 특정 유전자를 넣어줘서 홉을 넣지 않고 만든 맥주인데 그 맥주와 비슷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테스트 해봤을 때 선호도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회사도 차렸고 그래서 그걸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미생물이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스탠포드에 있는 그 스몰키라는 여성 과학자는 여러분들 몰핀 알죠? 몰핀. 예, 굉장히 강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한테 이 몰핀을 주사하죠.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서 그 부상을 입었거나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이제 고통을 갖는 사람한테 이 몰핀을 주사하는데 과거 이 몰핀은 화학적으로 합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몰핀 성분이 가장 많은 거는
이게 뭘까요? 예, 양귀비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양귀비가 이런 특정 마약 성분을 못 만드는 관상용, 화해용 양귀비도 많죠. 그래서 길가에도 피고 뭐 저희가 재배도 하는데 이분은 이 양귀비가 만드는 이 몰핀 성분을 효모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입니다.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떤 물질이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물질을 만들 때 효모가 뭘 먹냐? 포도당을 먹습니다. 포도당. 아니면 설탕. 예.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나 설탕을 먹고 굉장히 고가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모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언젠가는 이런 효모가 다 집집마다 있어서 내가 굉장히 아플 때는 집에서 효모를 먹어야 되는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통이 억제되는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이 효모는 못한 일이 없어요. 저희 같은 생명과학자들이 이 효모한테 이런 것들을 좀 해봐 하고 기술을 도입해주면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일 때 이 합성,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이유가 이 신세릭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합성. 그러면 우리가 미생물을 합성할 수 있으면 뭐를 합성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사람을 합성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과학은 윤리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법규도 있는 거고 규제도 있는 겁니다. 근데 크레이그 벤터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자신에 있는 유전자의 전체 서열을 최초로 밝힌 사람인데 그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미생물을 그런 식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DNA를 컴퓨터상에서 설계해가지고 그걸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만든 다음에 그 DNA만 만들고 DNA를 넣을 수 있는 껍데기 미생물을 만들어서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미생물이 실제로 개체수도 증가하고 자랐어요. 그게 세계 최초의 사람이 만든 인공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 미생물은 계속 진화를 해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업된 미생물은 저희 같은 사람이 미생물을 연구할 때 그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다 다 기탁해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과학자도 그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미생물도 정식 미생물로 인정받아서 그 기관에 기탁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로 인해서 합성생물학의 윤리적인 문제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거냐?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인간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냐? 사실 근데 그건 아직도 먼 얘기고 현재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진단이고요. 그거는 진단이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버드에 있는 조지 처치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뭘 하시냐? 여러분들 맘모스는 멸종돼 버렸죠. 예, 근데 그 맘모스의 화석이 러시아나 이런 땅이 얼어있는 곳에서 종종 발견되죠. 거기서 그 맘모스의 DNA를 채취해서 그 DNA를 다시 복제하고 그 복제된 DNA를 코끼리의 난자와 수정을 시켜서 코끼리의 착상을 시켜서 맘모스를 다시 재생시키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연구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생명체 복제 기술로 이렇게 대변됐었는데 최근에는 합성생물학 기술로 그런 연구가 가능해졌고 기간도 짧아졌고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언젠가는 신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유전자 가위를 크리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리스퍼가 개발되기 전에도 유전자 가위는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유전자 가위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 너무 쉬운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은, 예전에는 이 유전자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연구하기가. 그래서 특정 잘하는 그룹에서만 한정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결과들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어떤 그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말 그대로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툰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특정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요게 만약에 이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인 거죠. 요새 병원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그때 쓰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은 원래 이것도 미생물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생물이 자기를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DNA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DNA를 자기한테 넣어주려고 할 때,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DNA를 미생물한테 넣어주려고 할 때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내가 다 잘라서 없애버릴 거야. 그게 바로 이 유전자 가위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걸 생명공학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는 생략을 하고요. 유전자 가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헐크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이제 막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네, 너무 앞서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유전자 가위도 항상 그 윤리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규제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전자 가위 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계신 여성 과학자는 UC 버클리에 있는 제니퍼 도드너고요. 오른쪽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 MIT 교수는 펑장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유전자 가위를 생명공학에 활용하려고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제니퍼 도드너는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의 이름에는 DNA가 있어요. 여기 DNA. 그래서 제니퍼 도드너라고 읽으셔야 돼요. N을 꼭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D와 N을. 예. 근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유전자 가위로 활용해야겠다 하고 특허를 냈어요, 미국에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이 MIT에 있는 이 펑장이라는 교수가 나도 이거 비슷한 거 개발했어.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통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먼저 낸 사람,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이 유사한 발명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썼죠. 제 특허는 빨리 심사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신청했고 이 제니퍼 도드너는 그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여기가 먼저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유전자 가위의 로열티는 MIT로 현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UC 버클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특허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제니퍼 도드너의 특허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리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특허가 다 인정이 돼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니퍼 도드너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샤펜티어라는 또 다른 여성 과학자 두 분이 이제 동시에 사이언스에 논문을 내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두 분은 노벨상의 후보로 항상 최근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분은 약간 순수 과학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 펑장은 응용 과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네, 스타트업들을. 이 펑장 이외에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서울대학교 화학과의 김진수 교수님. 우리가 이제 김진수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전자 가위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2011년도 말부터 12년도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미생물을 했다가, 그 다음엔 마우스를 했다가, 그 다음엔 물고기, 그 다음엔 원숭이, 그 다음엔 사람까지 이 유전자 가위로 뭔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람을 상대로 유전자 가위를 테스트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유전자 가위가 거의 과학계의 모든 기술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을 할 때 이 유전자 가위가 아주 중요한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가 뭐냐면은요, 슈퍼베이비예요. 슈퍼베이비. 여기 보시면은 IQ가 엄청 높아요. 눈도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리도 길어서 달리기도 잘하고. 유전자 가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겠죠. 왜?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DNA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떠한 물질 하나만 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DNA를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DNA를 분석해봐서 이게 질병의 마커가 있는지,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간이 설계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느냐? 현재는 못 만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타임지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국제적인 저널들이 크리스퍼 기술이 과연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또 윤리적인 문제를 촉발시키는 거죠. 왜?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야 되니까. 항상 과학에서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언론에서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이렇게 뭔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싣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언론의 홍보일 뿐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이 규제를 어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중국에 있는 과학자예요.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크리스퍼 기술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하는데 아빠가 에이즈 감염 보균자예요. 엄마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의사가 수정란에 있는 배아를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해서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의 몸 안에는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결합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요.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를 써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서 이 아이를 탄생시킨 그 과학자는 파면됐어요. 파면되고 잡혀가고 조사받고, 그러니까 그분도 중국에서 허용하지 않은 규칙을 어기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대범하시게 학회에다 그냥 아예 그냥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뭔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 봐요. 과학을 가지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조작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엄청 진행이 됐어요. 근데 불행히도 최근에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조작한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아이는 수명이 20% 정도 짧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생명체, 특히 인간을 다루는 연구를 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위치에만 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작동하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 미미한 확률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분들은 이걸 시행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최근에 러시아 과학자가 우리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유전자 가위로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그분은 나는 이 중국의 과학자보다 더 낫다. 왜냐? 나는 엄마가 에이즈 감염자예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아빠한테서 옮겨오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서 옮겨와요.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과학자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과학자는 나는 엄마가 에이즈 환자인 사람을 상대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공포만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직 생명윤리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을 상대로 일을 못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미생물, 여러분들 잘 볼 수 없는 미생물을 상대로 유전자 가위를 써서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의약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라리아 모기가 직접 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리아 모기에 감염되어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 있어요. 원생생물. 걔가 말라리아 모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그냥 숙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 몸에 와서 피를 빨 때 그 원충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혈액을 타고 돌면서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 원충은 직접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이 모기를 조작해가지고 모기가 생식을 할 때 이 말라리아 생식을 해가지고 이 후손을 낳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방법들은 이렇게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많이 살아남는 반면에 유전자 가위를 쓰면 세대를 거치면 이렇게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박멸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유전자 가위로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일인데요. 저는 이제 미생물 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꽃인데 무슨 꽃일까요? 예, 개망초 비슷하죠? 근데 이거 국화꽃입니다. 이제 개망초가 국화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스페인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스페인에서는요, 우리 장이나 위에 염증이 약하게 있으면 의사가 처방 전에 써주는 말이 있어요. 국화차를 끓여 드세요. 이렇게. 그 국화차가 그렇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국화차 안에 있는 이 성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러면 국화차를 굳이 끓여가지고 이 국화차가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 가서 항상은 아니지만 드실 수 있는 캐모마일 티예요. 그 캐모마일 티 안에 있는 이 성분이 우리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도 진정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 미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로 만들어서 지금 특정 기업과 같이 제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우리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멸종됐던 맘모스, 혹시 모르죠?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중에 생명과학자가 돼가지고 멸종된 공룡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주라기 월드가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컨트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질병을 매개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여러분들이 유전자 가위 상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저는 귀는 돼지이고 얼굴은 소고 꼬리는 강아지이고 털은 고양이인 반려 믹스처를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은 유전자 가위로 만들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크리스퍼 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당첨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니퍼 도드너는 이 유전자 가위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여야 된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고민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걸 항상 질문으로 던지고요. 실제로 이 유전자 가위는 의사분들에 의해서 질병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황반변성, 여러분들 나이 들면 나오는 황반변성을 유전자 가위로 치료한 예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예가 많아요. 특히 유전적인 질환은, 유전자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환은 이 유전자 가위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요, 동물 모델로 검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험 동물에 사용하는 쥐라든지 영장류까지 가면 원숭이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에게 테스트해도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사람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생물 얘기를 했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미생물이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지만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미생물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보인다고 미생물을 생각하지만 이것도 미생물이라고 분류돼요. 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도 미생물로 분류되고 있고요.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에 들어가서 기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도 미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 미생물을 우리 같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고요. 다 건져내서 돌리면.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수보다 1.3배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무게의 1kg에서 2kg는 미생물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을 다 바닥에 펼쳐놓으면 면적이 테니스 코트 몇 개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이만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이만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근데 그 중에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가장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간의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가 장염도 걸리고 대장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들을 유발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우울증, 자폐증, 이것도 미생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날씬해요. 그 이유가 뭘지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유전자는 동일하니 미생물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먹는 것부터 해서 미생물을 조사해보자 해서 미생물 조사해봤더니 뚱뚱한 쌍둥이에 있는 미생물하고 날씬한 쌍둥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 날씬한 쌍둥이에 있는 미생물을 키워서 이 뚱뚱한 쌍둥이한테 옮겨줘 봤어요.
그랬더니 뚱뚱한 쌍둥이가 날씬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하면 날씬한 사람은 살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고도비만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대 분당병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회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 아이는 제 둘째 딸인데요. 돌 때 사진인데 지금은 7살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 아이가 모유 수유 중에 똥에서 계속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알러지가 장으로 나오면 그 염증성 장질환이 되는 거고, 피부로 나오면 아토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딸은 불행히도 그게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도 과학자인데 모유 수유 중에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알러지를 뭐가 유발하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루 종일 밥만 먹고요, 하루 종일 김치만 먹어보고, 하루 종일 닭고기만 먹어보고, 하루 종일 뭐 김만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찾아낸 알러지 유발 물질이 닭고기였어요. 그래서 닭고기만 먹으면 혈변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을지대학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알러지 원인 물질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뭐냐, 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해서 엄마가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모유수유도 열심히 하고 그 사이 유산균도 열심히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커지고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닭고기 엄청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를 써서 미생물을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생긴 곳으로 가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캐모마일 티에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을 만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물 실험 모델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만든 똑똑한 미생물이, 프로바이오틱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유산균 먹듯이 먹으면 그 미생물이 장에 정착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감지해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캐모마일 티에 있는 특정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잘 관리해줘야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면역력도 깨지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미생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사랑하려면 잘 먹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잘 먹어야 될까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채소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먹어요. 한 번 먹고 먹는다고 하죠. 우리 딸도 한 번 먹으면 다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은 섭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뭘 먹는지에 따라서 이 미생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숫자도 달라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4차 산업과 합성생물학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생물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서 어쩌면 합성생물학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미생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